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은 노란색 타이를 매셨어요. 그 헤어가 8대 2대8 아니지? 투블럭이라니까요. 투블럭이야. 투블럭 아니야 저거. 분명히 미용실 가서 투블럭으로 해주시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딱 이렇게. 아니, 나 잘 못 알아들었어. 투블럭이 뭐예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층이 확 치는 머리예요. 그래서 블럭을 요즘 져서 이렇게. 그 밑에를 확 치고 위에를 많이 남겨둬서 약간 옛날 상고머리 비슷한 건데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네. 약간 그렇게 하면 패셔너블 하거든요. 사실 국회의원이 투블럭을 했다. 사실 뉴스의 날감이긴 한데. 근데 장교 머리가 돼버렸어. 그니까 어디서 2대8로 해가 댄디하긴 하다. 그래요? 아니 난 살짝 임태훈 소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어 디자이너 같았어. 설명하는 제가요 폼새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헤어 디자이너 되려고 미용실에서 네. 일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오.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홈쇼핑에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 제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홈쇼핑에 쇼호스트로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써봐 막 이러면 그럼 더 되게 대박 났을 것 같아. 네.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근데 인권운동가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되게 댄디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양복 모델이 색깔하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 네.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네. 넥타이도 되게 잘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김광진 의원이 가장 세련되게 입은 옷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야겠다. 완전히 분석가야, 패션 분석가. 네. 그렇지만 그는 군 인권센터 그러니까 이게 밀리터리 룩을 네. 해야 되나?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는데 바쁘셨습니까? 지난주가 어떻게 뭔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고 순간. 지난주에 우리 저기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죠? 아니 네. 유승민이 이제 그만둘 거냐 안 그만둘 거냐 아, 그래서 우리 맞아. 둘 다 네. 아니다 그래. 갈 거다 그러는데 진짜 갔어. 뭐 일주일 분석이 전 맞았어요. 버텼어요. 맞아. 원래 네. 이번 주에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그래요, 된다 맞아요. 우리가 예. 그랬었는데요. 맞아요. 박근혜 인권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까지 그는 버티고 있고 지금부터 약 40분 뒤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의원님 오실 아마 때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결정돼 있는 상태로 듣는 거죠. 저희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저희가 아마 1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1시간 정도 편집을 하면 한 11시 오전 예. 11시 즈음에 괜히 예측을 잘못하면 완전히 다 틀려. 다 틀려. 틀린 예측하지 말고 비껴가면서 예측해 주세요. 오늘은. 예측을 하기보단 희망사항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자 우선 의원님 오시면서 택시 타고 오셨다면서요? 국회의원들은 나는 이렇게 늘 차가 있잖아요. 까만 차. 그렇죠. 네, 까만 차. 하얀 차 타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 다 그거 까만 차. 다 정부의 저는 은색 제지당에. 산타페. 은색이에요? 예. 그렇군요. 서울에서는 검은 차 타고요. 음. 순천에서는 은색 산타페. 차가 두 아니 대시구나. 국회의원들이 왜 까만색을 선호하나 저는 궁금했는데 예전에 임종석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네네. 초선을 달았을 때 음.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를 소나타 흰색을 몰고 다녔대요. 네네. 그런데 강공서 갈 때마다 다 제지당한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있으면 이제 그 현장을 가잖아요. 왜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차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의전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국회의원 차는 까맣고 세단에 좀 뭐 좀 좋은 차인데 어디 그냥 소나타 허영견에 들어오니까 다 제지당한대요. 참고로 국회의원 차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관들은 그
동일하게 에쿠스 검은색 에쿠스가 제공이 되고요. 네네.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비용을 가지고 개인의 세비나 아니면 정치자금 후원 받은 비용을 가지고 리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 차가 달라요. 그러게요. 예, 최민희 그리고 의원님은 소형차 소형차, 타고 예.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시기에 다 에쿠스나 뭐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원 차량 지난번에 어떤 신문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근데 의원 차량의 반수 그러니까 한 120개 정도가 그 봉고차 그거였던 걸로. 그러니까 스타렉스, 스타렉스. 승합차. 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에서 뭐 자료도 되게 많이 보시고,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봉고차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국회의원들이 그보다 살짝 낮은 급의 예, 승합차를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국회의원 배지 딱 달고 그렇게 아주 댄디한 차림으로 택시를 딱 타면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해요? 첫 마디가요. 일단 악수하시고 예. 악수. 알아보시든가요? 김광진 의원님 오신. 왜 택시 타요? 왜 택시 타요? 이게 거의 대부분 첫 질문이고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타자마자 저에게 질문 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안 올립니까? 이게 저에게 두 번째 말씀이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천호선 대표가 한번 타신 적이 있대요. 그분 차에. 네, 그분 정치인을 차에. 많이 태우는 네, 분이네. 그래서 천호선 대표가 타면서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자기가 올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는 그날 그때도 그분도 무슨 방송을 하러 가셨는데 네. 방송 가자마자 내가 온 중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러더라 이 말을 하셨다고. 저도 근데 공교롭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 그 여론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잖아요. 네. 그 택시 기사분들이요 팟캐스트도 많이 들으세요.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네. 그 저희 애청자 가운데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분이 안 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네. 나름 늦어서 네. 우리 장 기자님은 늦으면 되게 뭐라 하시잖아요. 제가 걱정이 태산같이 해가지고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뺑덕어멈이야. 예. 제가 이 누리꿈 스퀘어를 가져가니까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MBC 앞이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여의도 MBC 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이 김광진 의원님을 오래 태우고 싶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그 밤사이에 최저임금 협상 부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울분을 국회의원 만난 김에 울분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은데 10,000원은 해주면 안 돼요? 최저임금? 그러니까요. 그게 인권의 정치. 근데 사실은요 택시 기사분들 월급제도 잘 안 안 되고 되잖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95년도 걸 기억나는데 홍세아 선생이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 그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와 파리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와 이 월급이 잘 보장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굉장히 세월이 지금 흘렸잖아요.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박봉의 허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택시를 타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죠. 돈은 조금 가져가죠. 손님들은 빨리빨리 얘기하죠. 자기는 빨리빨리 돈을 산악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질도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들한테 그럴 때마다 20년 참았으니까는 그만 참으시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택시 기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여야 한 명씩 밀어넣어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복리후생은 확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도 제가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물어보니까 4시 반에 나오셨대요. 새벽. 예,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그분 말이 딱 이렇게 제가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월급 이거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인권의 정치인데 택시 기사님들의 인권을 먼저 걱정하는 방송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가끔은 택시를 타면서 민심을 좀 확인하고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김광진 의원님이 최저임금 10,000원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믿어보죠. 뭐. 고개를 지금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좀 해줘. 안 돼요? 뭐 노력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네. 솔직해요. 확답을 못해. 그 이상민 위원장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 김광진 의원님은 그 순수하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짓말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딱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짓말 노래 틀었을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장윤선의 팟짱. 아, 자, 오늘 그 본론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인권 문제를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제는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박근혜 정보 정치의 현실입니다. 자,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를 거의 찍어 눌러서 거의 목을 쳐달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정말 이런 지경까지 몰렸나. 국회 안에서는 정말 그 참담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좀 유승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어쨌든 이제 오늘 결정이 날 텐데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 생길 거고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유승민의 승리죠. 이번 전쟁에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사퇴시킨다고 해서 대통령의 승리라고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건 여론도 마찬가지고 국회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기는 싸움이었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컸다면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버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대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얻어내버렸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오늘 이제 결정에서도 표결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표결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김무성 대표도 네. 결국은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각자의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집권 지금 이제 임기 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 레임덕이 명확하게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제 1년 후 총선 시기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의 상황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힘 대 힘의 싸움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일수록 지금이 예전에 똑같은 박통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박통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회가 바뀌고 또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과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지 예전처럼 대통령이 임명해주는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승민 대표를 제가 어쨌든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고 뭐 하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자주 뵐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리고 비공개 자리나 통상 이제 상임위를 하기 전이면 위원장석에서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갖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그때는 아주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숨은 진담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본인의 페이스를 절대 지금 놓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이다. 임태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이 조기에 그만둘 것이라는 관측들을 많이 좀 했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건 이제 유승민 의원의 집안이나 태생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정치를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봤다면 유승민 의원도 아버님인 유 변호사님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치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뒷배경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대통령에서 좀 더 크지 유승민 의원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냥 많은 분들은 그냥
부잣집 아들의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9단은 안 돼도 정치 한 7단 8단 정도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의총에서도 저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마치 뭐 지금 공중파하고 종편들은 내일 그만두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친박 계열이 자신이 있다면 왜 표결 못해요? 저는 표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 일간지 보니까 무슨 상복 입고 얼굴 허옇게 해서 나왔는데 네.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놈 찍어내라 이런 건데 친박이 자신감이 있다면 왜 표결 못해요? 표결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딜을 했겠죠 어느 정도 김무성 의원하고. 네. 그래서 자기의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임없이 지금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변함없이 가고 얘만 좀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탄핵을 반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새누리당은 탄핵안을 제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그 여루당 시절 전에 보면 분당하는 시기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같은 여당 안에서 반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하진 않지만 약간 유사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좀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야당에서 탄핵안을 확 내주면 이게 불똥이 다른 데로 확 튀면서 이게 확전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역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탄핵안이 근데 15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발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새 보면 이 나라 국회는 151명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정족수에서 한 명만 더 많아도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제 여실히 보여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통과시키는 것도 혼자서 다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을 예. 증명해줬으니까. 네. 안 돼가지고 장관들 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니 그랬다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게 물론 이제 사전에 이제 야당이 합의한 61개 법안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를 아니, 이번에 느꼈어요. 저는 어제 전혀 그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 것들이.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네. 국무위원석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와가지고는 표결하고 이게 뭐야 내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도대체 아니 저쪽에 있다 국무위원 자리 있다 갑자기 자기 국회의원석 가가지고 보토하면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실 그 국가예요. 겸직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라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아니, 말하면 정무특보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정의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정무특보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고. 되는 거지만 국무위원도 예,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제 생각해요. 장관은 법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겸직의 예. 범위에 벗어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재검토해야 돼요.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검토해서 나눠야 돼요. 그 행정부에 갈 사람은 행정부로 가고 입법부에 남을 사람은 입법부에 남아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예. 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편할 때는 입법부에 있다가 또 불편하면 또 카멜레온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입장을 의원이 바꾸는 가면 네. 보좌진들은 별로 일이 없어요. 근데 월급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 방은 유지가 그 되는 방은 방이 유지가 있어요. 되는 아 거니까. 그렇구나. 신문만 잔뜩 예, 쌓이고. 그것도 참 그거 다 애매해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죠. 아 우리 세금 아까워. 그러니까는 이게 온전히 대통령제도 아니고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상권이 분립된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례 같은 경우는 근데 선거 없이 바로 승계를 받으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이번에 경제특보로 가신 분 수석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원칙적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거를 유사 민주주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꼴은 갖추고 있지만 네. 봉화정. 그러니까 실제 민주주의라고 어느 신문에 글씨가- 그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입헌 공주제다. 입헌 공주제. 입헌 공주제. 공주제. 여왕제 아니에요? 입헌 여왕제. 뭐 입헌 여왕제도 맞고 입헌 공. 근데 그분 뭐 승계 받았다는 뜻을 그래서- 하고 싶은 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 엘리트 귀족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 보자면. 그리고 사실 이분이 본인 아버지한테 배운 정치가 있을 것이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아마 하고 있는 시점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그냥 용납되고 허용되는 정치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 성토, 토론 이런 게 국회 안에서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중대 사건이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아 저것 봐라 하고 그냥 넘기는 분위기도 일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제 스스로도 제 자체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넘어가죠. 그리고는 또 내일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사건이 생기고 이틀 전이죠. 그렇게 네. 벌어지고 저희가 어제 정상적으로 또 상임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국방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다른 상임위도 다 다 마찬가지고 했죠. 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야당의 투쟁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물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만이 투쟁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더 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 그리고 그 행동들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네. 저는 그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사태를 보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가 생각이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면 찍어내면 찍히면 저렇게 죽는구나. 네. 이런 게 벌써 두 번째거든요. 이 정권 들어서 최동욱 총장 사건 때도 기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야당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조선일보가 그걸 일면에 실잖아요. 그거 사실 어디 저기 뭐 휴지통 이런 조그만 박스로 해도 다 볼 기사. 어머 그랬다며? 이러면서 얘기하고 충분히 입소문이 날 기사인데 이거를 조선일보 최대 부수를 자랑한다는 보수 일간지 민족 정론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그 보수 언론에 일면에 다 그걸 실잖아요. 그리고 그걸 쫙 끌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스텝이 꼬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정치를 얼마든지 뒤흔들고 바꿀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대항하는 힘이 좀 받쳐줘서 견제와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한국 정치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솔에 전부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치가 가니까 민주적 균형 원리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네. 사실은 유승민 의원 아버님이 이제 판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 개업하셨는데 뭐 귀족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엘리트 정치인이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시에서 판사 돼서 이제 그 노력해서 된 형이니까는요. 그리고 뭐 어머니도 시골 계시던 이제 분이었고 보면 42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수호 전 의원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판사 재임 시절이었고 유신 체제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예, 그래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계 서기호 의원 인물하게 되고요. 같은 케이스죠. 케이스가 예. 국민 판사야 그럼? 그 당시는 그랬죠. 사실 오히려 서기호 의원보다도 서슬이 8월 때 그때는 판사도 뭐 기대기 맞고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정 애들이 막 그렇죠. 그리고 뭐 재판할 때 중정 애들이 막 들어와서 있다가 판결 이상하게 하거나 일상이 질문하면은 뒤로 가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서 재임용에 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피를 좀 저는 물려받았다. 그래서 악연이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마치 우리 저기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의원처럼 그냥 지역구 물려받은 오렌지 뭐 귀족 이런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네. 그러니까는 탄탄하게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이분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승민을 막 너무 그렇게 띄워줄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아까 최동욱 얘기하셨으니까 최 총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를 한번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더라 말씀하셨던 정보의 정치라고 하는 네. 것을 이게 말이 좋아 정보의 정치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민간인 사찰이죠. 네. 예, 근데 유승민 대표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더라. 맞아요. 그렇게 된 상태인데 유승민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유승민을 지켜야 한다 해서 지금은 보면
좀 빨리 나가줘. 왜 안 나가?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의원총회에서 사퇴 권고 결의안? 예. 그게 한국 정당 역사에서 있었나요? 당 원내대표를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의총에서 결의해가지고 예. 제발 좀 당신 나가라라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뽑은 거잖아요. 예. 그 저는 이게 한국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자기 부정의 정치예요. 이게 배신의 정치죠. 배신의 그것도. 정치, 자기 배신, 예, 자기 자기 배반, 배신이죠. 자기 배반. 이게 너무 그 우리가 표절 가지고 문제 삼아서 신경숙 씨 막 비판하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결의안은 자기가 근데 찍고는 와서 뒤집어 버리고. 예. 안건 이름이 난 웃겨. 명확하게 바뀌었기 아니 때문에. 안 웃겨요? 뒤집으려면 박근혜한테 가서 뒤집어야죠.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는 확실하게 명분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상대방의 도덕적 흠결이 분명할 완고할 때.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 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제왕적인 권력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 하에서도 사실상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뭐 이렇게 도끼 들고 가가지고는 내 고언을 듣지 않으면 도끼를 찍어 죽여라. 그게 조선시대 때 선비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수의 정치 그리고 그러한 유학의 정치를 이 사람들이 지역적 기반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계가 절개는 하나도 없이 어디 양아치들이 파당 일으켜가지고는 뭐 파리타처럼 우 몰려다니는 것처럼. 네. 그난 이재호 의원이 굉장히 뭐 투사처럼 보여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요. 어제 네. 이재호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후한무치한 결정이고 최고의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원내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는 파렴치하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고 우리는 스스로 민주정당임을 부정하는 거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으면 판 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은 것은 그 50 청문회나 이럴 때 굉장히 강하게 자기 소신과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합 집산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판 깨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주목받았는데 요즘 그런 정치인을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엊그제 이제 국회법 제의할 때 제의 전까지 여러 소심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지금 이재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재 의원 근데 왜 국회법 제의할 때 표결 안 했습니까? 그러네요. 누구죠? 김태호? 많이 있잖아요. 김태호 의원. 김태호는 아니죠. 김태호는 본질을 이미 드러냈어요. 네. 그 초선 의원 있잖아요. 하여튼 뭐 여러 입장 내시고 박민식 의원 뭐 여러 분들. 네. 맞아. 응? 그분들 왜 투표 안 했습니까? 강서구의 그 투표해야 누구죠? 돼. 네. 그렇게 김성태 되면 의원. 예. 과거에- 본인들도 투표한 말로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정두원 의원. 정두원 의원 혼자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참 재밌어요. 찬성이면서 아니죠. 찬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알 수 없지. 예. 근데 본인이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는 예. 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예. 예. 정의화 의장하고 딱 두 분 했는데 네. 새누리당 소속으로서는 네. 물론 의장은 소속은 소속은 아닙니다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떠들지만 이재호 의원 과연 의총에서 판 깰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다 비겁한 정치인들이네. 엊그제 국회법 제의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신이 있으면 투표를 했어야죠. 사실 맞아. 혼자 투표한다고 해서 당락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자체 투표장 자체도 들어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재호라고 하는 사람 혹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다고 해서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김광진 의원님 화났어. 화났어요. 저는 진짜 몇몇은 할 줄 알았어요. 그 소심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뭐 새누리당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외쳐고 언론 나가서 다 떠들었던 사람들 그래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 몇몇은 그 과거에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한 명 했죠. 한 명 과거에 정두원. 오마민주당이 합당했을 때 이미경 의원이 전국구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시 그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병하는 안에 대해서 혼자 기립해서 그 투표했어요. 투표했었죠. 당론에 거슬려. 그리고 출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 이미경 의원이 뭐 이렇게
실제 우리 그 인권 단체들이 동티모르 관련된 토론회 하거나 이럴 때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는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장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박근혜하고 대척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신진 보수 세력으로 이렇게 등극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세포 분열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내가 판단한 정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는 거죠. 비겁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총선과 다음에 이제 대선에서 전 악재가 될지는 봐야 되지만 네. 전 결코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못 미칠 것이다. 그럼요. 비겁한 정치 그리고 소신 없는 정치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염증을 더 느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우선 앞서 김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뒤져봤다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뭘 뒤졌을까요? 뭐 뻔한 거겠죠. 뭐 헌혜자를 비롯하야 헌혜자, 헌혜자를 최동욱 비롯하야 비슷한 거. 근데 예.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어쨌든 또 당 대표까지 했고 그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는 동안의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명색이 3선 의원이고 그것도 대구에서 3선이니까 시도의원들 계속 공천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봤겠죠. 근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얘기를 못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호소를 한 거구나. 반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여의도에 돌아요. 이분이 뭐가 약점을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면서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국회 정보위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보는 될 수 있을지 후보는 될 수 몰라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당 대표의 임기를 유지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네. 김무성 의원이 네.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후보군에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이분 인생이 장돌뱅이 인생이라 가지고 사실상 들추면은 약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김무성 대표가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판사였고 아버지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것들 쭉 봤거든요. 저 김무성 대표도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저도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유수호 의원이 판사 재임용에서 떨려난 게 유신 그때 당시 이제 유신 정국이기도 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판결을 되게 엄혹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유권자의 주권을 변조 조작해 민주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상당히 그러한 그 불법적인 것에 대한 단호함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그 정치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처리했을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사실. 순망치안이에요. 유승민 물러나면 다음 타라에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김무성 보고 있어요. 대표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벌써 언론이 분석하고 있어요. 올 가을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사임하고 당으로 돌아와서 친박으로 다시 당 체제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 이런 건데요. 기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내년 총선까지 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국회 끝나고 7, 8월 휴가 시즌 끝나면 9월부터는 사실 총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9월쯤 최경환 부총리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2달 남은 거 아니야? 휴가 갔다 왔는데 다음은 너야. 너 나가. 그럼 어떻게 해? 민망하겠다. 그때는 버텨줄 수 있는 힘도 없을 거예요. 주위에서 같이. 승민아 나 좀 도와줘. 저는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이제 김광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권 후보군으로 확 부상했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찍어서
표결에서 떨려나도 사실상 표결하는 순간 유승민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전 있다고 지금도 봐요. 표결하면 이겨요. 유승민이 그렇죠. 이겨요. 그러기 아니 때문에 160대 지금 35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많이 유승민계가 확 생기면 이게 총선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공천권 이런 것들은요 거의 지분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게 지금 확 부상해서 다 보여질까봐 겁내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친박이 있다. 안 그럼 밀어붙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근데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친박의 대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발언을 삼가했던 이를테면 뭐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 뭐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이장우 의원이나 김태흠이나 이런 완장파들 말고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 수도권에 있는 수원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친박의 대우로 점점 늘어나면서 줄 세우기가 보다 더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친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어쨌든 추가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네. 잠시 이제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거죠. 아, 줄을 살짝 바꿔서. 대통령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 개파가 됐다 이렇게 보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요? 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예, 근데 버스 줄수 지금 있는 시기에 지난주까지는 어쨌든 유승민 쪽에 힘이 더 센 것 같으니까 그쪽에 잠시 발을 담궜다가 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유승민 물러날 것 같으니까 이쪽 이줄이 편으로 아닌가 배. 이줄이 아닌가 배 그리고 이제 온 거죠. 그렇군요. 참, 근데 이게- 대통령은 자세를 바꿨다고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요. 절대. 그 잠깐 이렇게 온다고 해서 친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뭐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며요. 예? 그러니까. 예, 동물은 뭐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을 유기견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비유하던데 난 그거 보면서도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한거나 정신에 대한 멘탈 구조가 상당 부분 피해 의식으로 각인돼 있다. 물론 저는 국민들이 역으로 이것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총 맞아 죽고 어머니 총 맞아 죽으니 얼마나 믿을 놈이 없겠냐.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더 불쌍해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러거든요. 동물의 왕국도 자주 보면 그 2인자들이 나이든 1인자 공격해가지고 쫓아내고 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뭐. 그건 안 보나 봐. 네, 그건 그런 이제- 거는 안 보고 그 사자들 네. 무리들이 그런 그렇죠. 편은 빨리 돌려서 가나요? 빨리 돌리고. 빨리 돌려서 지나가 버려요. 네, 잊고 싶으니까. 낙타만 보시나? 낙타? 글쎄, 그 낙타고기 드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메르스가 아직도 지금 위험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지금 막 이렇게 유승민이 물러나냐 마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원내대표 선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있다면서요. 이주영 해수부 장관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다시? 왜 그래?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와 대단해. 이 와중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냐 마냐 처음에 이제 6월 25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6.25 사변. 6.25 사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날 그날부터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네, 이분이 그때 원내대표를 떨어졌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주영 장관이 당선될 확률이 높죠. 그동안 네. 준비를 꽤 오래 하셨고 또 원내대표 선거 저도 해보면 여러 번 떨어졌던 사람에 대한 그래 그 이번에는 한번 동정표가 있어요. 네. 동정표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해야지.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지만 표수 계산으로 해보면 원내대표 선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의원들만 하는 거고 네. 누구의 의견도 잘 반영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표수 계산으로 해보면 그 비박 물러나게 해서 유승민을 찍어냈는데 만약 비박에서 다시 원내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은 정말 난감해질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앞서 레임덕은 아직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왔다 보는데. 이렇게 난리치는 걸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윤회 파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때부터 이미 레임덕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때부터요? 예, 왜냐하면 그 국가 안전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그 소위 말해서 해경 해체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통치자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네. 결여되었구나. 왜냐하면 이게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네, 네. 그러면은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서 가는 게 책임 정치의 저건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막 수족을 잘라내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자신감이 없구나 통치에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기 어떤 정권의 부도덕성과 연결될까봐 끊임없이 세월을 덧칠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면 유족들이 돈을 바라고 저렇게 생떼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덧칠하면서 국민들한테 그게 먹혔잖아요, 사실상. 네, 네. 그러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 돈 더 많이 받으시려고 저렇게 천막 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치를 이상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레임덕은 오래전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되면서부터 네. 본인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그게 당선된 날부터 네.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아직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인사가 두 번 반 정도가 남아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개인의 레임덕은 차지로 두고 네. 정권의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국정원이든 혹은 검찰이든 군 인사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총선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든 검찰이든 힘을 그 정권에 충성하는 것은 대통령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죠. 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는 것인데 막판이 되면 당신들이 내 인사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레임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의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있다라는 아, 좀 그러면 대통령의 힘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짐은 곧 국가다라는 걸 봐야 되네. 그런 상황이네요. 아, 네. 미치겠다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기다리세요. 왕권 신수를 믿는 사람하고 하나를 못 살아요 저는 진짜. 예. 아, 상황이 참 녹록치 않은 것 같다. 특히 이제 어쨌든 현실 정치에 있는 김광진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정말 현실로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보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느끼시나요? 아, 이렇게 좀 나를 뒤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신가요? 뭐 나를 요즘 정권 들어서 뭐 나를 뒤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국방이나 정보위 뭐 이런 네.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네. 밤길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뭐 어쩌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트위터 멘션으로 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하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건 있죠. 제가 어쨌든 작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되고 저희 회사가 7번 감사를 받았어요. 예, 뭐 농림부 감사요? 예, 농림부 감사,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뭐 시 감사에서 총 7번. 그 전에는 없었는데. 예, 의원이 당선되고 야당 의원으로 당선되고 한 회사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7번을 감사원 감사까지 저희가 받았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기업이겠어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조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티끌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정권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같이 사업할 때는 네. 그 사업 수완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남들이 좋게 말하면 선비고 저희 어머님의 표현으로는 한량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비와 한량. 너무한 거 예. 아니야 아버지를 한량이라니 이게 뭐야 그래서 도대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게 하는 분이 아니어서 그 같이 사업을 할 때는 되게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감사를 받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가 말하는 사업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겠죠. 아니 네. 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전통과 가치 규범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 중에 임태원 소장님이 하실 말씀 좀 있지 않아요? 많죠. 예. 자,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죠.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김현우 네.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적 차원에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일단은 이분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뭐 키오문화 축제에 대해서 네. 뭐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 법원이 뭐 저거 행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한하래.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수장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성결혼은
우리나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양성에 기초한다라는 게 이 양성이라는 게 남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는 젠더 이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생물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분은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헌법을 부정하거나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이 법치주의의 가장 으뜸인 법무부 장관 한다. 저는 이 사람 지검장만 딱 하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적이 되셨어. 오바마 대통령이 LGBT 인권에 대해서 반하는 건 미국의 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 우리의 법무부 장관이 네,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 좀 부적절한데 어제 또 보니까 야당 몇몇 의원님들은 뭐 굉장히 용비어천가를 부르시고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당 좀 의원님들이요? 예. 그래요? 그냥 뭐 도덕적 흥결이 없다 뭐 근데 이런 건데. 인사청문회 한 내용이 네, 너무 뭐 신문에라도 났어요? 뉴스에라도 좀 났습니까?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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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났어요. 보기에 한 1.5매 네. 분량으로 사회면, 정치면, 종합면에 조금씩 나긴 했는데요. 성한종 리스트하고 예. 그리고 키어문화 축제하고 예, 이런 2개 것들. 정도로 예. 해가지고 어제부터 났는데요. 오늘 조간에는 별로 안 보이죠. 예, 좀 찾아야 돼요. 근데 김현웅 하면 김현웅이 누구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좀 황교안 총리에 비하면 존재감이 상당히 없다고 봐요. 상당히 낮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말 잘 듣는 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 의원님들이 대충 오늘 뭐 인사청문한 통과시켜줄 분위기던데요? 어때요? 근데 이거 공안 정국에 대한 네. 그 충실한 이해를 따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의 어떤 그 헌법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의원들이 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현재 세월호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일반 교통 방해죄로 마구 의율 해가지고 법을 오용해가지고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헌법에서 나열한 기본권에 대한 충실한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검증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어찌됐든 그 도덕성 논란이 없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인사청문안이 채택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유승민 사태에 너무 묻혔어요. 이 이슈가. 예컨대 만약에 뭐 유승민 사태가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세게 아마 검증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야당 의원님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일을? 왜 안 하고 있어? 이번 주 금요일 법사위원장 이상민 법사위원장께 한번 세게 여쭙겠습니다. 노래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세게 불어야 돼. 어제 보니까는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더만. 그럼 불러서 지금 이상민 위원장 불러서 청문회 합시다. 예, 이상민 위원장 그럴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인사청문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설렁설렁 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덧붙여서요. 어제 그제 굉장히 중대한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어요. 기무사가 중국에 사드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 그래 어제 그 국방위에서도 좀 논란이 됐죠. 예. 어떻게 됐어요? 국방위에서 논란이 되고 사실은 기무사는 국방위원회 소속이라기보다는 정보위 소속일 게 더 많거든요. 예, 기무사령관이 국방위에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정보위원회는 거의 출석을 매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일단은 동아일보가 오보다 이게 이제 그 명확한 발언이었어요. 기무사에서의 보고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반박 논평을 할 거다 했는데 네. 지금 반박 논평이 없고 또 오늘 다른 언론들이 사설까지 동원해서 다 이제 썼어요. 글을 썼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저한테 보고하신 분이 이 사실관계 아니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할 정도로 누가요? 그렇게 말한 강하게 기무사 사령관이에요? 기무사령관이? 하여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기무 사령관하고도 제가 따로 또 통화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네.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이분이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서류를 전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체포돼 있는 것도 사실. 중국에. 예, 인 거죠. 중국에 있지는 않고 네. 지금 한국에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심받고 있는 사람. 예, 베이징 국방 무관 보좌관으로 가려고 연수를 받고 있는 중에 출국 며칠 전날 이제 한국에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잡혀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자면 일단 이분이 구속돼 있는 것은 사실. 근데 다른 언론에 보면 이것을 지원해준 2명이 더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구속은 1명만 되어 있고 네. 동북아 정세를 전달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건 사실인데 네. 가장 이제 논쟁 중에 하나는 사드 관련한 문건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기무사에서는 본인이 그 보고한 사람이 책임지겠다 할 정도로 사드 관련 문건은 아니다. 일반적인 동북아 정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면요 이거 아니 일반 동북아 정세를 넘기는 것도 그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우리도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받아서 예를 들면 임태훈 소장님이 그 국방위에서 나온 군 인권 관련한 서류 좀 주세요.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분도 이제 그 국제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밀 문서가 찍히지 않은 문서라면 정보 제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기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가장 문제는 사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방부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게 사드와 관련한 문건 자체를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어제 김성찬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문건이 존재하느냐? 언론에 그 3급 기밀 문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드라고 네. 하는 것이. 예. 근데 장관이 본인도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문건이다. 그런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국방위원회장에서 여당 간사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데 기무사 조사 결과 지금 군 검찰이 하고 있죠. 네. 검찰의 조사 결과 만약에 3급 기밀 문서가 사드가 있다면 그동안 국방위원회와 국방장관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해왔던 거고 어제까지도 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예. 사실은 문건을 중국으로 전달했냐 아니냐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구속이 된 사안이라면 단순한 정세 분석을 넘긴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사드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저는 사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넘긴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이 너무 북한에만 쏠려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이 정권이 와해됐을 때 사실상 네. 우리가 당면한 바로 주적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자위대와 플러스 중국 인민해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오로지 누가 적이냐면 북한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외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예를 들면 한국의 국방력이라든지 또는 북한 체제 붕괴 이후에 동북 공정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놀아났다면 저는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고 우리 군이 갖는 주적 개념도 사실상 좀 바뀌어야 되고 다각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무사령관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인데 정말 기무사령관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보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회에 출석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분이 지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무려 30여 건의 정보를 건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넨 자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될 때 그거 좀
자료를 좀 찾아줄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람이 그 자료를 찾아서 넘긴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드 관련된 정보가 수집돼 있었고 그것을 만약에 통째로 넘긴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우리 기무당국이 군사기밀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국회에서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시작이네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중국에 그렇게 정보가 만약에 사드 정보 넘어간다면은요. 네. 이것이 북한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중국에서 북한으로. 아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둘 사이가 예전처럼 좋지는 않지만 군사 동맹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가 어떻게 흘려서 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실제 어렵다는데요. 김종대 편집장님이. 그 갖다 놓을 어려워요. 수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그게 못 갖다 뭐냐면 놓을 수 무슨 있으라 뭐 이렇게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도 아니고 그 많은 노동 미사일 요격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기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안보 불감증은 사실상 군의 팽배해 있다. 오히려 지금 뭐 민간인들한테 안보 불감증이다 뭐 이렇게 막 선전선동하는 이 안보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역으로 까서 이렇게 보면 군이 굉장히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라는 것이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메르스가 처음 터졌을 때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괴담 유출자 처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민간 차원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괴담으로 처벌하고 정말 군 당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안보 불감증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눈 감거나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고 하고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기무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 보안 때문인 것인데 네. 정보 수집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 보안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구나.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기무사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래 다 하는 거죠.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전 군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것을 보호 관리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달한 사람도 기무사 요원일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수집해서 자료를 주라라고 한 것도 지금 기무사 하급 직원에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실 맞습니다. 기무사는 이제 구테타 방지의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정보 수집의 일환이 사실상 군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것도 이제 막는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기무사가 보이지 않는 권력 중에서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은 그래도 이렇게 부각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원장이 누가 되느냐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기무사령관은 인사청문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권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사실상 기무사령관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독대해서 정보 보고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기무사는 각 부대가 독립적으로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단장이 있잖아요. 그럼 기무부대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단장이 기무부대장한테 쩔쩔맵니다. 군대 안에 국정원 같은 거. 군대 안에 그럼요. 국정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전화를 다 도청하기 때문에 사단장들이 보통 핸드폰 2개,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군포는 도청을 항상 당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실태조사 나가거나 이렇게 방문 가잖아요. 그러면 기무부대장이 쓱 나타나요. 민간인 복장으로 그러면 사단장이 제가 실제 겪은 거예요. 고개 싹 돌아 저 새끼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네, 자기 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위치냐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작전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힘이 없다. 군통수권자가.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발동된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이 딱 2명 있습니다. 기무사령관과 수방사령관. 이 2명은 수방이 사령관. 그래, 전쟁이 실제 발발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친위 부대예요. 그래서 YS가 정권 잡자마자 바로 칼질한 게 기무사령관하고 그 수방사령관이에요. 왜냐하면 구테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딱 치고 그 다음에 하나를 확 척결했죠. 그러게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시작이니까요. 한민구 장관은 뭐 기무사가 사드 관련된 기밀을 중국에 건넨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아니라고 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국회 국방이나 또 네. 정보위에서 치밀하고도 면밀하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다음 주에 이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이제 같아요. 시작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리고 취재를 국방부가 얘기할 때는요. 뭐 이렇게 다 맞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약간 빼딱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네. 좀 자폐적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약간 삐딱하게 봤다가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그렇구나라고 해야지 그냥 이제 군이 얘기하니까 군이란 집단을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못 믿는 집단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야 됩니다, 의원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이 국회 안에서 열심히 할 걸로 믿으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짧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인기 검색어에도 올랐는데요. 유병원 씨의 생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때 사진인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불투명하긴 한 것 네, 같아요. 공개하지 않았죠, 주진우 아직 기자가. 주진우 기자가 그냥 동영상만 페이스북에 네. 올리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한 상태인데 뭐 그게 언제인지는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하겠죠. 그게 5월 4일 날짜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시기로 보면 한 달 전쯤? 살아 있었던 한 달 시기니까 전쯤, 뭐 그거는 되겠죠. 근데 과연 그 CCTV를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음. 날짜별로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좀 벌써 1년 정도가 다 된 상황이라 그래요. 저도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때 사망 시점은 5월 24일, 25일 뭐 이 정도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국가수가 그때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 그때 죽었던 사람이 유병헌인지. 근데 그 더운 날 이분이 순천에서 죽었어요. 매실밭. 매실밭. 제가 그 학교 상거리가 맨날 제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역구잖아. 제 지역구이죠. 왜 근데 꼭 사람들이 도망가면 순천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참은 신창원 잡혔던 데가 유명했어요. 순천이. 네. 맞아. 네, 신창원 잡혔던 데로 유명하고 또 요즘은 유병헌으로 유명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살기 좋은 도시예요. 순천이. 네, 사람 거기까지? 살기 좋은 도시니까. 거기까지. 예, 하여튼 그 동네인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참 더운 시기고 한데 이분이 사망하실 때 약간 겨울 파카 같은 걸 입고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어쩔지 모르겠고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길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의원님이 그때 보셨다고 했죠? 그 세월호 시신을. 국정조사 제가 국조위원이어서 예. 국가수에 가서 시신 유병헌의 시신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 보셨어요? 제가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당 의원들은 가지 않으셨고요. 왜 안 갔어요? 뭐 확인할 필요가 없다. 유병헌이라는데 뭘 그걸 확인하냐 이제 하고 안 가셨고 야당만이라도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보고는 받고 또 이제 시체를 확인하는 것은 또 여성분들은 좀 직접 보기가 좀 껄끄럽다 해가지고 몇몇 분만 봤는데 제가 한번 누구 봤는지는 확인해보고 한 3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한 3명 정도 봤는데 그 냉동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냉동이 아니더라고요. 냉장을 하는 냉장이어야 거더라고요. 돼요. 냉동하면은 부검을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처음으로 그걸 열어보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이제 군에서 사망 사건을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냉동해 놓으면요 재부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해야지만이 다시 재부검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온이 낮은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열었더니 진행되죠. 말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구더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 구더기가 그냥 거의 살아 있는 정도의 상태의 모습으로 온몸에 그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의료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임태훈 소장님의 시신이라면 제가 평소에 잘 알던 얼굴이니까 몸매나 체형을 아니까 내가 죽길 바라는구나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은 혹시 저는 고사지라는 거 아니야? 이분은 살아생전에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식별하기 어렵게. 식별하기가 어렵죠. 원래 키가 이랬나? 컸나? 이걸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확인을 일단 해본 것은 있어서 그랬을 때 느낌과 소감들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1년 전 일이니까 좀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다음 주가 기대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유병헌 시신과 관련된 그 얘기를. 법의학을 저희가 이제 그 전화 상담원 양성과정 때 법의학자를 불러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유병헌 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구더기 곤충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파리가 와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 안이나 이런 데를 알을 까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더기나 그걸 채집하면은 몇 번 태화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몇 번 알을 까고 또 그게 이제 파리가 돼서 다시 알을 까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망 시기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저게 유병헌 시신이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못 믿는 게 뭐냐면 국가수가 제대로 된 어떤 외풍을 타냐 안 타냐만 가지고 보더라도 국민들이 믿고 안 믿고를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국가수가 뭐가 문제냐면 변사 사건이 들어오면 랜덤으로 맞는 게 아니라 야 너가 해 이런 식으로 원장이나 분소장이 이렇게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정책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여기도 예산을 따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수도 개혁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야당 의원님들이 그때 이제 그 법의학자 대동하고 가셨어요? 예, 우리가 저희가 한 명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상 유병헌 시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큰 국가수는 또 없을 거다. 아니 근데 대동에서 갖다 손 치더라도 저희가 뭐 DNA 샘플을 줘보라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확인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문제야. 그 자료가 진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지 샘플을 우리가 채취해 와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보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는 저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미국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오늘 왜 미국 얘기 안 하는지 강력한 조사권을 줘야 돼. 아니 진짜 이건 문제예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인데 가가지고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근데 사실 제가 저 때 가장 이제 의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도 6.25 그 군인들 발굴해서 가지고 하면은 가장 유해 발굴단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머리카락이나 이 몸은 다 없어지니까 뼈 중에서 남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치아지 않습니까? 그쵸. 치아. 시야. 치아인데 이분도 희한하게 죽었는데 지문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건 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졌어. 벌써 한 벌써 달-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돼서 다 머리카락은 날아가 버렸고 네. 희한하게 지문 채취될 수 있는 손가락도 다 구더기가 먹어버렸고 손가락이 절단돼 있는 상태고 막 웃겨요. 하여튼 네. 그래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치아가 남아 있는 건데 치아도 틀니를 한 10개 정도 그 금리를 한 10개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의료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주로 가는 치과에 가면 네, 본인의 남아있죠. 그 치과 네. 그 사진은 아니더라도 네. 의사 선생님이 그 치과 모양 그 그림 모양에다가 몇 번에다가 이걸 땜질을 했는지 이걸 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유병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금리를 한 10개 정도를 했는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야매로 했나 보다. 하나도 없다. 야매. 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매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근데 유병헌이 가난한 사람이면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병헌이 개인 병원을 그 진료소를 거의 운영할 정도의 자산이 있어서 그냥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답변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치료했던 예를 들면 치과 의사나 그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진료 기록이 없으니 근데 진료 기록 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과 맞춰보니까 맞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 진료 기록은 누가 만든 거냐? 공식적인 진료 의학 기록이 아니라면서라고 하니까 국가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야매로 야매가 맞네. 야매로 그 개인 주치의, 네. 개인 주치의로 진료를 그동안 야매가 해왔다. 아닌데. 근데 그 개인 주치의가 기억하고 있는 유병원의 진료 기록 카드를 먼저 그려줬다. 근데 그 그려준 것과 비교해 보니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개인 주치의가 보관하고 있는 진료 기록 카드가 아니라 네. 말해주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려본 것 이것과 대비해 봤더니 동일하다. 근데 시체를 보고 진료 기록 카드를 작성한 건지 진료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시체랑 대비해 봤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확인할 수 없죠.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 사람을 대질 신문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네. 근데 그것과 맞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튼 저기 뭐 유병원은 비호 세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잡힐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반도가 딱 좋은 게 뭐냐면 범죄자에 도망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5.18 때 그 윤 누구 선생님 이 밀항한 거 이외에는 거의 밀항이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잡힙니다. 아니면 지가 자살하거나. 근데 문제는 유병원에 대한 체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시신훼손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들이 저는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우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있잖아요. 유병원의 시체가 발견되니까 유병원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그런 얘기 이 있었죠. 말이 한참 맞아요. 유행했어요. 예. 국민들한테. 근데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유병원 시체 발견됐다 그러니까 유병원 끝. 뭐 성완종 자살해가지고 끝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끝. 그리고 성완종 사건이 그렇게 막 난리가 나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리니까 아 무혐의 처분 아이 검찰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날로서 끝.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가 검찰이 그렇게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아이고 검찰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한번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는 언론과 국회 야당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할 일이다. 그래서 정말 유병원의 죽음, 성완종의 죽음 이런 것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루트로 죽었는지 말 그대로 요즘 진짜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일반 개인 이름 없는 사람의 그 자동차 사고 하나도 고속도로 CCTV를 다 뒤져서 네. 뭐 찾아내죠. 휴게실이나 아니면 편의점의 CCTV를 다 뒤져서도 잡아내잖아요. 네. 경찰이. 근데 국회의원까지 하고 대기업 총수에 뭐 이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행적이나 행로의 CCTV도 공개하지 못하고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말아버리는 건 이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가를 좀 반성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권의 정치에서 네. 좀 끈질기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 권력을요 쪼개야 돼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미국 가니까요. 저도 한번 제가 미국 CIA를 방문하니까 가서 다음 주에 확인해 미국 가세요? 보겠습니다. 아니 예. 끝났네 그러면 우리. 왜냐? 네. 그 방송 연결해서 하면 돼요. 이거를요 쪼개야 돼 권력을 미국처럼 네. 지방 아메리카. 경찰 그리고 뭐 연방 경찰 이렇게 다 짜잘라서 한 놈이 네. 이게 덮으면 못 덮도록 이렇게 네. 다층적으로 네. 감시하도록. 왜냐하면 조선 시대는 좌포청 우포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이 독식 못하는 거예요. 네. 또는 봐주기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권력을 앞으로는 분점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일 나요. 그러게요. 이미 아, 큰일 나고 큰일 있어요. 나요. 그런 무슨 얘기 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아마 한인석 교수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뻑하면 하는 소리가 아, 이 나라를 떠나야지 그러는데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가면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 가거나 유럽 가면 없는 사람들은 거기 노동자 해야 돼요. 이주 노동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이 나라를 바꾸자. 그냥 이 나라를 바꿔요. 그게 더 빨라. 저를 재선시켜 주세요.
이 선거운동까지. 순천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숙제를 또 많이 남겼습니다. 기무사 사드 정보 유출건 그리고 유병헌 시신의 진실 다음 주까지 한번 이어서 저희가 한번 파봐요. 인권의 정치가 인권적으로 파자. 아니 오늘- 저기 우간다 법무부 장관부터 어떻게 좀 해봐. 우간다 법무부 장관이요?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우간다 아니 법무부 그러니까 내 장관. 말은 그리스도 바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아. 우간다 법무부 장관인지 알았다고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해보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네. 30초만 네. 그 날치기 된 61건의 법안 중에 제가 이제 발의했던 법안인데 나름 의미 있는 법이어서 하나만 설명드리려면 우리가 전투 경찰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강제적으로 착출돼서 시민들을 방어하고 막 하는 것들이 문제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전투 경찰제 설치법이 이 19대 국회 가서 2번 정도 개정이 지금 됐거든요. 하나는 군에서 착출되는 것은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없앴던 것이 있고 이번에 아예 전투 경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투 경찰대라고 하는 이름은 아예 없어지고요. 의경으로만 전부 다 법안이 변경되는 그렇군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깨알 말씀드립니다. 홍보까지. 아니 근데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의미가 있는. 예, 의미가 의미가 있는. 있죠. 사실은 뭐 폐지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앞장섰는데 그것도 지금 의경도 변칙적으로 지금 집회에 동원하고 있거든요.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의혹도 제기해 주셨고 인권 차원에서 짚어봐야 될 점까지 꼼꼼하게 다 짚어본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유승민 의원이 버텨주면 좋은데. 봅시다. 일단. 그러기는 지금 뭐. 9시 28분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점검해 보고요. 문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